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인나인 인터랙티브에서 얼티밋 테니스와 익스트림 풋볼을 개발한 배종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섹션은 익스트림 풋볼이라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언리얼 데디케이트 서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익스트림 풋볼은 제가 편의상 익풋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아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풋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이슈와 사례를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니 이 풋은 어떤 게임인가를 알아보고 데디케이트 서버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디케이트 서버가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풋 프로젝트에서 데디케이트 서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또 활용 사례, AWS 게임 리프트를 선택하고 연동하면서 이 풋의 설정 사례 또는 로그 분석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익스트림 풋볼은 어떤 게임인지 짧게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익스트림 풋볼은 2019년 10월에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약 430만 다운로드 정도 되고 MAU가 평균 30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날은 100만 정도 나왔던 게임입니다. 네, 이풋 프로젝트는 이런 캐릭터들이 3대3 풋살 형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게임이고요. 초기에는 안정화를 더 해야 했기에 출시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전 예약이 제 기억으로는 40만이 좀 넘었는데요. 초기에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의 유입이 있었고 동접이 한동안 1만은 계속 유지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디 서버와 AWS 게임 리프트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유입이 있어서 저도 대박 났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좀 배고팠습니다. 예, 축구를 좋아하는 저기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엄청 들어오지만 생각보다 결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나고 보니 광고라도 좀 많이 넣어서 매출을 좀 올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광고 넣으시고요. 예, 다음으로 데디케이트 서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데디케이트 서버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렌더링하지 않고 서버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킹에 취약하지 않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클라이언트 로직에 서버 로직을 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직이 이해도가 높은 한 개발자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직접 작업하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디케이트 서버 구조로 유명한 게임으로는 포트나이트나 배그,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언리얼 데디케이트 서버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락실 축구 게임으로 테크모 월드컵을 혹시 아시나요? 네, 그와 비슷한 방식의 게임을 모바일로 제작할 예정이었고 개발 기간은 아주 파이팅이 좋은 대표님께서 6개월 주셨다가 넉넉하게 1년까지 주신다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만한 요소가 필요했었고요. 이미 검증된 언리얼 엔진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고 3대3 멀티 서비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개발을 위하여 데디케이트 서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데디케이트 서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서버도 직접 구현하는 로직이기 때문에 서버팀과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나 업무 조율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1대1을 생각하고 개발하여 P2P나 이런 걸 알아봤지만 나펀칭이나 홀펀칭, 릴레이 서버 등 꼭 개발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습니다. 데디케이트 서버를 이용하면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들은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AWS 게임 리프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자 했기 때문에 플러그인이나 문서들이 잘 되어 있어 인터그레이션이 쉽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AI를 움직이는 AI 컨트롤러나 AI 비헤비어 트리 같은 경우 서버에서만 존재하는데요. 축구에서는 AI 일부 기능을 유저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킥 버튼이나 뭐 스킬 사용 같은 경우는 유저가 직접 입력을 하지만 트래핑 로직이나 뭐 볼을 찾아간 로직은 AI와 유저가 따로 있을 필요 없이 같은 로직을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익풋에서 어떻게 데디케이트 서버를 활용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데디케이트를 사용하는 데는 모든 팀원들이 동의를 하여 개발하였지만 진행 도중 한 가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데디케이트 서버가 얼마의 유저를 감당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었고요. R&D를 하다 보니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8코 머신에서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동접을 커버한다는 가정을 하였고, 이렇게 했을 경우 네트워크 비용이 더 나가는 게 아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데디케이트 서버 튜닝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커버 가능하게 수정하기 시작했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채널 개념을 넣자는 의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모바류 게임은 한 경기를 진행하는 데디케이트 서버가 활성화되고 해당 경기가 종료되면 서버는 내려가고 다시 유저 매칭이 이루어지면 새 데디 서버가 활성화되는 구조인데요. 저희는 더 많은 유저를 서버에서 커버하고 그 자원을 재활용까지 튜닝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익풋에서 데디와 채널 관계의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데디가 내려가지 않고 더 많은 게임을 커버하게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널 개념이며 유저는 데디 서버에 접속하고 다시 매칭이 이루어진 유저와 데디 서버 안 채널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유저는 매칭 서버가 알려준 채널의 아이디로 해당 데디의 채널에 접속하게 되고 최대 채널의 허용 범위를 넘는 매칭이 이루어지면 새 데디케이트 서버가 다시 뜨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채널 개수를 설정하였고 데디 서버가 실행 시 채널의 최대 개수대로 미리 생성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데디케이트 서버를 띄울 시에 아규멘트가 있는데요. 게임 리프트의 플리 생성 시점의 옵션으로 저기 파란색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게임 채널 넘버 10이라고 지정해 놓았는데 언제든지 저희가 채널 개수를 조정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대대 안에서 채널이 다른 유저들끼리 불필요하게 통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성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엔진 액터 함수 중에 이제 net relevant for와 이제 relevant owner for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채널 액터가 오버라이딩을 한번 해서 같은 채널의 아이디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통신이 할 수 없게끔 저희가 false로 리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데디 서버의 채널을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그림은 이제 개발 시 겪었던 원인 모를 서버 프레임 드랍을 수정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언리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변수 리플리케이트나 RPC 콜 등을 사용하실 때 즉시 보내야 한다거나 또는 꼭 중요하지만 언제든 보내면 된다거나 아니면 바로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때 잘 판단하셔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언리얼 문서와 구글 검색으로 아주 많이들 나와 있으니 개발 시에 꼭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개발하셔야 저같이 이제 프로 삽질러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슈는 변수 리플리케이트 주기에 관한 문제였고 금방 수정해서 계산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사내 테스트 중에 전 사원이 이제 한꺼번에 입장하였더니 데디케이트 서버에서 캐릭터 생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유저들의 캐릭터를 생성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경기를 하던 그 게임이 렉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 해결 방법으로는 캐릭터를 이제 서버 생성 시에 미리 준비시켜서 들어올 때 생성 비용을 아껴 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캐릭터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애니메이션 데이터나 틱이 돌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데디 서버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는 디스토리 컴포넌트 함수를 호출하셔서 날려버리시고 불필요한 틱을 끄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액터틱 이네이블을 펄스로 설정하셔서 종료시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어느 정도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있을 때 꼭 중간중간에 네트워크 프로파일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이 문제인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꼭 시간을 정해 두시고 정기적인 체크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을 돕고자 네트워크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 어제 찍은 스샷입니다. 언리얼 에디터 환경에서 6명 유저가 붙어서 경기를 세팅했고요. AI를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네, 가운데 창이 서버이고 콘솔 명령어로 내 프로파일 이네이블과 디세이블로 인해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프로파일링 과정이 끝나면 프로젝트 안에 세이브드 프로파일링 폴더에 mprof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이제 이 파일을 엔진 바이너리 닷넷에 네트워크 프로파일이라는 exe를 클릭하셔서 여시면 화면과 같이 아주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나 데이터가 오고 갔는지, 개별 오브젝트 간의 데이터량, RPC 콜 주기에 대해서 데이터량 등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 네트워크 프로파일링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이 세션에서 다루기에는 좀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전 강의에 이제 강정우님의 네트워크 프로파일링 발표를 꼭 들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익스트림 풋보르 매칭 과정을 담아 보았습니다. 유저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API에게 로그인을 보내고 API 서버는 매치 서버에게 매칭을 요청하게 됩니다. 동시에 레디스로 요청한 유저의 정보를 저장시키고 매치 서버는 API 서버에게 매치 정보를 보내고 바로 API 서버는 매치에 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토큰도 보내게 되고 플레이어는 토큰을 가지고 매치 서버에게 매칭풀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매치 서버는 들어가야 할 룸 정보를 유저에게 보냄과 동시에 레디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매치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지 서버에게 오픈 레벨로 커넥트를 시도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대지 서버가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매치 서버에게 상태를 전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어떤 채널이 경기 중인가 또는 대기 상태인가를 주기적으로 보내서 매치 서버가 이를 관리하게 합니다. 끝으로 대지 서버는 경기 결과 엔드 정보를 API 서버에게 보내 한 경기가 마무리하고 다시 채널을 재사용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풋은 이런 식으로 매칭 플로우가 잡혀 있고요. 이제 데디 서버를 AWS 게임 리프트로 서비스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풋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각 대륙별로 서버를 배치하는데요. 축구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렉에 굉장히 민감한 장르입니다. 초기에 어느 지역에 띄울지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여러 지역에 서버 배치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AWS 게임 리프트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을 고르는 그 카테고리가 있고요. 플릿을 거기에 띄우면 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근데 매칭 풀이 쪼개지는 부분이 있으니 충분히 잘 생각하시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 지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리프트에 이제 플릿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데디케이트 서버 바이너리가 배포된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의 플릿에 데디케이트 서버를 올려 서비스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플릿 생성 시 인스턴스 타입이나 포트 설정, 빌드 아이디 등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저희는 인스턴스 타입은 C5 라지를 쓰고 있고요. 스팟 인스턴스를 쓰고 있습니다. AWS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격과 타입별 성능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남미처럼 유저 풀이 많은 데는 좀 더 좋은 성능의 인스턴스 타입을 써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AWS EC2 인스턴스 중 하나인데요. 온디맨드 인스턴스보다 요금이 좀 많이 저렴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은 이 스팟 인스턴스는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크리티컬 부분인데 생각보다 빈도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로그를 검색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였고요. 혹시나 종료 처리가 들어와도 바로 닫아버리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을 주어지므로 대디 서버를 안전하게 내려 별 문제 없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스케일링 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버 프로그래머에게 스케일링을 요청을 했고 우리는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할지 모르니 어떻게 할래? 또 대지 서버에 채널 개념을 넣었는데 이거 서버 스케일링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게임리프트 자동 스케일로 합시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여러분들도 깊은 고민하지 마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능한 섹션이 얼마 이하이면 정해진 만큼 확장하면 되고 또 축소도 비슷합니다. 현재 얼마만큼의 섹션이 몇 분간 쉬고 있으면 그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쉽게 낮춰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마 스케일링은 되게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게임리프트 기능으로 매치메이킹이나 무중단 업데이트, 뭐 클래스 플랫폼 플레이 지원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벤트 분석과 로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f 프로젝트 로고를 어떻게 저장하고 검색하는가에 대한 그림인데요. 일단은 데디 서버에 파일 비트가 로컬의 데몬으로 떠서 데디 서버가 남긴 로그 파일을 읽어 저희 GC 머신에 떠 있는 로그 스태시로 보냅니다. 로그 스태시는 파일 비트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필터, 변환, 삭제, 뭐 다양한 인덱스 등을 가공해서 엘라스틱 서치로 보내게 되고요. 엘라스틱 서치에 이제 인덱싱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꼭 크래시가 아니더라도 라이브 서비스 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로그들을 많이 심으실 텐데요. 반드시 필요하니 이 부분은 꼭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립 관련 페이지 스샷입니다. 현재 활성화된 인스턴스 양이나 CPU 사용량, 뭐 비정상 종료된 이벤트 로그 뭐 지표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임리프트 장점 중 하나인 로그나 뭐 분석 그래프, 서버 설정 등을 쉽게 보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성 인스턴스를 보고 싶다든지 시간별로 어느 시간에 가장 접속이 많았는지 뭐 라이브 서비스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니 꼭 여러분들도 적용하셔서 이런 부분에 시간을 좀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초기에 데디가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 데디의 로그가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AWS 게임리프트의 플릿의 게임 섹션 탭에 보시면 로그 다운로드가 있는데 사실 로그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데디 서버가 비정상 종료되면 터미네이티드 게임 섹션을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리프트에 업로드 못하는 점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 데디에 떠 있는 라이브 인스턴스에 SCP로 접속하여 해당 시간대 로그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키바나를 통해서 로그 중에 이제 크리티컬 에러 같은 이제 중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서버 프로세스 터미네이트 언해슬리라는 이벤트 코드가 보이는데요. 이 코드는 상분간 응답이 없으면 발생하는 코드이고 데디 서버 크래시 상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래시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키바나 우측에 보시면 키바나가 보이는데요. 키바나의 해당 로그가 발생한 시간대로 로그를 검색하셔서 전체 콜스택이 이제 확인 가능합니다. 콜스택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버그는 수정할 수 있으니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초기 라이브에 안정화가 아무래도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섹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총정리 및 주의사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소로 저희 프로젝트는 언리얼 엔진 4와 데디케이트 서버를 결정하였고 언리얼 데디케이트 서버에 채널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채널과 네트워크 관련성을 재정의 함으로써 데디케이트 서버 하나당 더 많은 주어를 감당하게 하고 재사용하였더니 성능이 아주 좋아졌다는 점이 있고요. 또 AWS 게임리프트와 데디 서버는 쉽게 연동이 가능하니 꼭 여러분도 적용하시면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서버 상태나 로그 분석, 설정 등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단축됩니다. 대디 서버 특성상 서버 코드와 클라우드 코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 시에 내부적으로 서버 전용 로직, 또 클라우드 전용 로직, 또는 공통 로직인가에 대한 디파인문과 함수인데요. 최대한 접두어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분리함으로써 유지 보수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인정하시겠지만 오늘장 코드 다음날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신 절대 믿지 마시고 가독성을 위한 코드를 추천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발표는 UMG 그리고 언리얼 JS라는 주제로 박재익님께서 이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션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MJ 그리고 언리얼 JS의 발표를 맡은 라이너 인터랙티브의 박재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해서 언리얼을 사용하다가 UMG와 C++이 아닌 언리얼 JS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제품에 자바스크립트를 적용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JS를 한번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팁과 주의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은 프로젝트 세팅하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장 어떤 엔진과 언어를 쓸지부터 정해야겠죠. 저도 여러 가지 언어와 엔진을 써봤는데, 언리얼 엔진도 정말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툴링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도 정말 간지나게 정해야겠죠. 그리고 코어 게임과 UI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집에 일찍 가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겠죠. 사실 UI를 왜 매번 고민해야 하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UI 개발이니까요. 네, 사실 농담이고요. 유저 입장에서 UI를 보면은 유저는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에 UI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됩니다. 뭐 화면에 보이는 디스플레이로든지 아니면은 손에 잡히는 그런 컨트롤러 형태로든지 말이죠. 또 UI는 게임마다 고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게임을 내지 않는 이상 게임에 잘 녹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마다 다 다른 모양과 디자인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자의 관점에서 UI를 보면 특히 UI는 디자인이나 기능 변경이 굉장히 잦은 부분입니다. 똑같은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똑같은 UI가 게임 개발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마 다들 UI도 두 번, 세 번씩 갈아엎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UI는 게임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그리고 프로그래머 모두가 협업하는 교차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UI를 개발할 때에는 보통 되게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언리얼로 개발하실 때는 보통 블루프린트와 C++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실 텐데요. 블루프린트를 보면 우선 블루프린트는 위젯 블루프린트가 있으니까 UI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위젯 블루프린트는 디자인과 코드가 한 파일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충돌이 잦아서 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블루프린트와 달리 C++는 확실히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터레이션을 빠르게 가져가기에는 좀 힘든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로도 많이 개발하시지만 저는 이 둘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했었고 아니면은 UMG나 슬레이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UI를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했었는데 그러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언리얼 JS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NC소프트에서 이미 2017년도 언리얼 서밋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공식 플로어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린 기타브 저장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리얼 JS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자세히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제가 아래에 올려놓은 PDF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바스크립트 작업한 지는 대체 한 2년쯤 되었는데 작년에 에픽의 수장인 팀 스위니가 언리얼의 스크립트 언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레딧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전 조금 좌절했던 것이 이제 그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그런 타입 다양성, 다이나믹 타이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한창 저 자바스크립트 작업할 땐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바스크립트가 웹태생이라는 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수십 년간 인터넷과 함께 발전해 오면서 웹 UI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웹 UI도 조작하는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발휘해 왔죠. 이런 UI 코드와 코드베이스들과 노하우들을 게임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또 노드.js의 등장으로 백엔드에서도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쓸모있는 언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죠.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는 자바스크립트도 트랜스파일하는 언어마저 생겨나게 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자바나 C# 같은 언어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타입스크립트 같이 자바스크립트만 노리고 트랜스파일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끌렸던 것은 NC소프트에서 발표했던 리액트 UMG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리액트 UMG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코드 같은 것입니다. 리액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HTML 코드처럼 된 도움을 구성하고 이 모양대로 항상 UI가 표시되는 것인데요. 이 리액트를 언리얼로 가져와서 UMG 위젯을 렌더링할 수 있게 해주는 놈이 바로 이 리액트 UMG였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놈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프로젝트에 적용해봤는데 잘 동작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저희 게임에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이 개발이 잘 진행해서 출시됐다 하면은 정말 해피엔딩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액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구성하려면 위젯 배치를 코드로 짜야 됩니다. HTML 코드 같은 돔 트리를 짜야 되는데 이런 디자인 자체를 손으로 작성한 코드로만 있게 되다 보니까 아티스트에게 코딩을 시킬 수도 없고 아티스트가 이런 위젯 구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른쪽과 같이 되게 전형적인 게임 UI의 경우 더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게임 개발 생산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젯 배치 자체는 게임 아티스트에게 가장 익숙한 언리얼 에디터에 있는 위젯 디자이너에서 하고 그 위젯 구조를 똑같이 코드로 생성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잡은 코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위 클래스도 항상 언제나 유저 위젯이 있고요. 그걸 상속받아서 바로 아래에 디자이너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은 위젯 블루프린트에서 익스포트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이너 클래스를 상속받은 구현 클래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 구현 클래스에서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고 실제로 유저와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위젯 컨트롤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동 생성된 코드는 아래에 그림과 같습니다. 뭔가 굉장한 HTML 코드 같은 게 보이시죠? 어찌 보면 잘 정돈된 코드 같이 보이는데 사실 저 코드에는 문제가 많긴 했습니다. 일단은 느렸고요. 제가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리액트 쪽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잘 못 짠 부분도 보이긴 했습니다. 또 UMG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젯들이 굉장히 기능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스케일 위젯 같은 경우는 스케일만 담당하고 사이즈 위젯은 사이즈 잡는 것만 담당하고 그리고 버티컬 위젯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위젯을 배치하는 것만 하듯이 위젯이 기능별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만들려고 해도 뎁스가 굉장히 많이 깊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뎁스는
복잡한 돔 트리를 생성하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도 이득을 보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당장 저희 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시간도 출시까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돔이나 리액트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이브하게 위젯 트리를 직접 하나하나 애드 차이드 하는 식으로 직접 구성하게끔 바꾸었습니다.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게임이었기 때문에 모바일 빌드를 내야 했는데 당장 어니얼 JS는 V8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iOS에서는 정책상 V8 엔진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V8이 JIT 컴파일만 지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엔진을 찾아보아야 했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차크라 코어 엔진이었습니다. 이 차크라 코어 엔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엣지 브라우저에 탑재한 차크라 엔진의 자바스크립트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터프리트 모드 지원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공식 지원은 없었지만 암코어 빌드가 지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빌드만 하면 쓸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관련돼서 안드로이드 피처에 대한 풀 리퀘스트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며칠 전에 찍은 스크린샷인데요. 2017년도 12월에 올라간 PR이었고 아직까지 오픈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결국 저는 헤게이트를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마치 당장 V8과 차크라코어 API가 다르기 때문에 엔진을 바꾸는 작업부터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C++ API였고 차크라코어의 경우는 그냥 C API에서 코드를 굉장히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차크라코어는 자바스크립트 콜스택과 관련된 부분이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구현이 윈도우 전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드로이드에서 디버깅하고 수정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레벨 언어인 자바스크립트 쓰려고 했는데 저는 왜 어셈블리를 보고 있는지 하는 약간 현자 타임도 오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디버깅을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출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V8 인터프리트 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7.4 버전에서 나왔는데 사실 차크라 코어를 사용하면서 크래시도 많이 겪었고 기존 원본인 NC소프트와도 꽤 많이 방향성도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V8 인터프리터 모드는 저에게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7.5 버전에서는 공식적으로 iOS 빌드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차크라 코어로 옮겼던 모든 변경 사항들을 바로 되돌리고 V8으로 모바일 빌드를 만들어서 큰 탈 없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익스트림 풋볼 출시를 하긴 했지만 제가 시간에 많이 쫓겼던 것도 있었고요. 제가 팀에 전담하지 않고 그냥 기술 지원 정도만 했던 것도 있어서 더욱 아쉬운 부분도 있고 발전시키고 싶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참여한 INM 프로야구에서 그 못다한 꿈을 이뤄보려고 좀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 일은 일단은 익스트림 풋볼에서는 ES6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했었는데 이런 워크플로우를 타입스크립트로 다 변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이 굉장히 강한 컴파일 언어인데 컴파일 시간은 조금 들지만 그래도 타입 안정성을 조금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타입에서 생기는 버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어 게임은 제외한 대부분의 코드를 또 거의 웬만하면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해서 좀 더 이터레이션을 빨리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바스크립트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서버와의 통신 같은 경우는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아예 그냥 API 코드를 생성해버려서 서버 호출 코드를 그냥 무슨 SDK 함수 호출하듯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리덕스 이용한 상태 관리 이런 것들 함으로써 자바스크립트 파워를 한층 더 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 또 아직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령 동적 임포트를 써서 다이나믹 임포트를 써서 로드 타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원격에서 스크립트 패치를 통해 스토어에 앱을 새로 올릴 필요 없이 변경 사항을 배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정적 바인딩 코드 생성 등 여러 가지 최적화를 해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코드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고 나서 혹시 자바스크립트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거나 좀 프로젝트를 도입을 해볼까 고려하시는 분들 위해 몇 가지 좀 팁과 주의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으로는 일단 제 생각에는 언리얼.js 위키 공식 위키를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사용법과 그리고 언리얼 엔진의 파워를 자바스크립트로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코드를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입스크립트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그를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TS250나 애니 같이 좀 타입스크립트의 힘을 좀 빼게 하는 그런 키워드는 좀 사용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가비지 컬렉터가 있고 언리얼에도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언리얼 JS에서 많이 좀 핸들링을 해주고 있지만 한번 자바스크립트로 노출된 U 오브젝트가 자바스크립트 수집됐을 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비지 컬렉션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리얼 오브젝트는 스프레드 연산자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사하시려면은 포 입문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F네임 문제가 있는데 F네임 문제는 조금 중요하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U 오브젝트 노출할 때 프로퍼티들이 이름을 노출시킬 때 F네임을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에디터에서는 F네임을 대소문자 구분해서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게임 빌드를 내면은 F네임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언리얼에서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노출시켰을 때 그 변수 이름이 약간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영상처럼 가장 먼저 사용된 영어 대소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빌드를 내면은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거지 하고 저도 예전에 고민했었는데 이런 문제였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엔진 수정이 필요합니다. 언리얼.js 공식 위키에서는 다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엄청 정확한 해결 방법은 아니어서 저는 이 해결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간단한 수정인데 name_types.h 파일에 with case preserving name을 1로 수정해서 엔진을 다시 빌드 하셔야 됩니다. 큰 팀이 작업하고 계신다면 이 수정 사항을 직접 빌드 말아서 팀에 배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언리얼 엔진의 파워를 좀 더 끌어내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